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말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입당식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이 너무 여소야대가 되니까 출렁이고, 또 민주당은 그냥 발목 잡기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만 골병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방패정당으로서, 이재명 사설정당으로서 그 방패적 역할만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네, 이상민 의원 오늘 국민의힘 입당식을 가졌고, 입당식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사설정당, 방패정당이다 이렇게 비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위원님, 먼저 이상민 의원의 오늘 입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대표적으로 꼽은 민주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 두 가지. 네. 하나는 이제 개딸 전체주의라는 아주 강경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운동권 특권 정치. 그리고 이제 방탄정당 이런 것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 논리로 내세웠는데, 이상민 의원이 거기에 완전히 맞장구를 치는 이 화답을 하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거의 부창부수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논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5선 의원이고, 휠체어 장애인으로서 소수자와 장애인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충청권에서 대전 7개 지역구에서 4년 전에 국민의힘이 완패했습니다. 네. 한석도 못 얻었어요. 자, 그 대전 출신이고 이래서 충청권의 리더고, 이렇게 비중 있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의 그 포인트에 맞장구를 쳐줌으로써 양쪽이 다 100만 대군 응원군을 얻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기도 했고, 어디를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택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탈당도 입당도 정치인의 하나의 선택이고, 네. 그 선택의 어떤 타당성을 아마 유권자들은 보게 될 텐데요. 사실은 당내에 불만이 많아서 탈당을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한 번 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만약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 탈당의 변이 굉장히 퇴색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저는 앞으로 유권자들이 엄하게 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이상민 의원의 선택이 이 충청권의 불쏘시개로 네. 활용되고 실제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서로 된다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 당 안에서 과연 국회의장이 되도록 밀어줄 것인지, 그런 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탈당의 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까지 듭니다. 네. 사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의 확장, 특히나 외연 확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상민 의원의 입당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이것이 외연 확장의 일환이다, 이렇게 큰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민의힘 당에서는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로 확장하는데 이 이상민 의원 카드가 유용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불쏘시개를 잘 활용을 할 그런 시점에 입당을 한 것이지만, 과연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켜봐야 된다. 네. 위원님께서는 이상민 의원 입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외연 확장으로서의 어떤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자, 이상민 의원은 입장에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아주 현실 논리로 생각을 하면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함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경선에 들어가더라도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의 민주당 당원들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대전의 유성구에서 5선이에요. 네. 자, 이제 한 번만 더 국회에 들어오면 6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무망하고, 자, 그러면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대전 유성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민의힘에서 5선 의원, 최다선이죠. 5선 의원이 6명이 있어요. 충청도의 이 정우택, 충북 정우택, 충남 정진석, 대구의 주호영, 부산의 조경태, 서병수, 그다음에 경남 창원의 김영선. 네. 자, 6명인데 이제 이상민 의원이 들어가면 7명이 됩니다. 7명 중에서 몇 사람이나 이번 총선에서 살아서 다시 6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이제 대전 유성구에서 당선이 되면 7선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6선 중에서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2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휠체어 장애인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국회의장이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전 7곳, 세종 2곳, 지난번에 다 완패했어요. 충북에서 8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3곳밖에 못 얻었습니다. 충남 11곳 중에서 5곳밖에 못 얻고, 이런 충청도에서 이번에 적어도 5석 정도를 더 회복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충청권의 하나의 바람의 역할을 이상민 의원에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기 조금만 제가 보태자면 저는 탈당해서 타당에 들어가는 것은 정치인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탈당할 때 명분이 국회의장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부각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 탈당이든 새로운 정당이 들어가든 이 자신을 뽑아준 그런 유권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하고 내가 왜 옮길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나의 어떤 국회의장 이런 걸 내세운다는 것은 매우 저는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추가로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송파갑이 지역구인 초선의 김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김웅 의원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 또 체포 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물론 국민의힘을 탈당하지는 않겠다, 이준석 신당으로 가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은 밝혔습니다만 오늘 김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웅 의원은 4년 전에 유승민계의 새로운 보수당과 이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유승민계의 TO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김웅 의원은 대검에 근무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박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리고 한동훈 지금의 비대위원장, 이런 검찰의 핵심 지도부의 지지를 받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 영향이 돼서 4년 전에 국민의힘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송파갑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이 우파 정당 국민의힘에 상당한 부담을 준 고발 사주 사건,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형사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문제로 상당히 국민의힘에 부담을 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서부터는 유승민계, 이준석계로 활동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의 현재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진 겁니다. 공천을 못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웅 의원으로서는 딱 이제 이 지역구라든가 중앙당의 분위기를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또 그동안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명분은 이제 뭐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고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논리는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본인이 국민의힘 정권에 줬던 부담감, 그리고 이번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 이런 걸로 해서 본인이 불가피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공천이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도 좀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컸죠.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네. 그 당시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한 인사인데요. 유승민계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공천이 쉽지 않았는데 친윤계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이미 그런 목소리를 낼 때 이번 공천과는 상당히 멀어져 있었고요. 아까 잘 지적해 줬습니다만 고발 사주 사건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이 역할을 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당에 큰 부담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 아마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2호째죠. 두 번째 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모레부터 1박 2일 동안 부산을 방문합니다. 지금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오늘은 강원도에 지금 신년 인사회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간 지역 오늘 강원도를 포함해서 모두 당일치기 일정으로 소화를 했습니다만 부산에서는 1박 2일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1박을 한다는 것 최근에 부산 민심이 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4년 전에 부산의 18개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이 3개나 네. 뺏겼습니다. 경남에서도 3개나 뺏겼고 부산, 울산, 경남, 울산에서 또 하나 뺏겼고 뺏긴 7군데 중에서 이 상당 부분을 실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과반수 정당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엑스포 참패라고 하는 악재가 터졌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나 정권 견제론이냐 정권 지원론이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상당히 위험스럽게 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 시련을 당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런 식의 카스프레가 가능했는데 이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로 온 것, 이것은 지금 이제 서울, 광주, 성남, 뭐 부산 이런 데 의사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판하는 논리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그 응급수술을 부산대 병원에서 100%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해서 서울대로 옮긴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산, 경남을 포함한 지역의 민심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1박 2일이라고 하는 일종의 포석을 까는 것이죠. 부산, 울산, 경남 실지 회복 작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일정이 이재명 대표 피습 이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진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부산 지역의 민심,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일고 있다는 이런 민심을 고려한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TK하고 PK가 많이 다른데요. 이 PK는 상당히 유동성이 강합니다. 말하자면 민심 이동이 쉽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졌다는 그 사실보다도 119대 29라는 처참한 스코어도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부산 시민들은 혹시나 기대했는데 지는 동안 정부의 정보력이랄까 판단력이랄까 외교력이 그것밖에 안 됐느냐. 부산 시민들로서는 좌절감이 굉장히 컸던 것이고요. 그런 지고 난 뒤에 또 나온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발표 나기 3일 전에
파리에서 술 파티까지 열었다. 이런 것들이 부산 민심에 큰 요동을 치게 만들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 현 여권에서는 어떻게든 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네. 대표의 이 피습 사건에 따른 병원 이송 문제는 매우 이건 잘못된 논리로 지금 의사나 병원 협회 이런 데서 일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환자와 그리고 환자 가족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옮길 수 있고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외의 지역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탈당과 창당 속도를 조절하던 비명계 발걸음이 다시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이원욱 의원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할 것이 없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참가하겠다,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탈당하겠다, 신당으로 가겠다. 뭐 이 네 가지 선택지를 말씀을 드렸고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 탈당한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창단 추진 세력들을 묶어 세우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 네,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주 후반에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후 2시에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 이낙연 전 대표 탈당이라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제 이낙연 대표 그리고 양향자 네. 한국의 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출신이고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합당 내지는 이 신당 연대 네. 이런 식의 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이 사상이나 정책은 몸은 국민의힘에 있지만 이 정책은 완전히 민주당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노란 봉투법, 방송 이 개정 이 세법,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 이 네 가지 중요한 정책 이슈에서 완전히 옹호를 하면서 민주당과 생각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이념적인 문제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이재명 대표의 독재 정치를 반박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지. 네. 자 그러면 크게 봤을 때 민주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서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제3지대 빅텐트가 생긴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이념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꼬마 민주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새로운 신당이 민주당이나 또는 아니 국민의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원칙과 상식의 4명의 의원 지금 이재명 하에서 공천을 받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지역구가 보세요. 조홍천 의원 경기도 남양주, 김종민 의원 충청남도 논산, 그리고 이원욱 의원 경기도 화성, 그리고 이 윤영찬 의원 경기도 성남 네 군데가 전부 다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네 사람이 탈당을 해서 신당으로 가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다시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대단히 유리해지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은 그런 데서 유리해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최소한 30석을 이번에 늘려야 본인들이 얘기하는 과반수 정당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부산, 울산, 경남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이 나와서 이준석, 이낙연 연합신당이 나오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공천을 못 받는 이른바 이 탈락자들, 영남의 탈락자들이 신당으로 들어와서 무조건 지역구 출마를 강행을 하게 되면 부산, 울산, 경남 같은 데에 국민의힘이 약간의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신당의 출연은 어느 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네, 여러 전망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에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차린다면 현재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신당과 연합하거나 같이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두 당이 따로따로 해서 지역구 출마를 따로따로 하게 하면 공멸입니다. 네. 공멸. 그러니까 지역구는 과거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지역구로 서로 나눠서 어떤 지역은 우리가 출마 공천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선거 연대를 해서 커다란 네. 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그런 식의 선거 연대가 가능하고, 반면에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로 이 의원수를 확보하는 네. 거니까 양당이 최소한 3% 이상만 정당 득표율을 올리면 비례대표 의원을 몇 석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그건 따로따로 하자. 그 대신에 지역구 출마는 서로 양보해서 나누자. 이런 식의 방법도 가능하다. 네, 김진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탈당을 하기로 선언을 결정을 하고 이제 11일 날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어떤 방향성, 지향성을 좀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날 탈당 기자회견을 합니다만 내일은 뭐 양양자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또 금태섭 공동대표하고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이낙연 전 대표는 결국 탈당을 하게 됐다는 건 이제 확실해진 것 같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통합 신당, 그러니까 연합 신당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연합 신당은 하지 않고 느슨한 네. 연대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형태의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그 구상이나 어떤 정강 정책 이런 것을 내세운 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연대 형식으로 이 제3세력을 만들겠다 이런 막연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신당이 될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용서를 구한다. 네. 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이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따른 이런 거대한 싸움을 앞두고 적점 분열 양상을 보이는 행태에서 이런 탈당과 신당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데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한 상실감과 또 잘거절감을 갖고요. 한편으로는 물론 나가줘서 고맙다는 세력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마이웨이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그런 입장이고,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날 어떤 형태의 얘기를 하든 지지자들이나 그를 당대표로 만들었고 또 도지사로 만들었고 5번의 국회의원을 만들었던 이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엄청난 낭패감으로 아마 신당으로 가더라도 그 안에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탈당하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만들 경우에 지금의 민주당과 그렇다면 어떤 차별성이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차별성을 네. 내세우고 왜 내가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 명분과 그런 이유들을 명쾌하게 내세우지 않고 이낙연 전 대표, 물론 이재명 대표가 네. 물러나야 되고 이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라, 그런 두 가지 요구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을 갖고 나가고, 이 현재 민주당과는 어떤 다른 신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뚜렷한 명분이 없어서 명분이 부족하다. 왜 자기가
당 대표까지 지냈던 그런 당을 깨부수고 나간다는 것이냐라는 그런 불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럼 어떤 정당 정책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답을 해야 될 문제죠. 네. 위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다는 신당이 과연 어떤 차별성이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둘째로 지금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들 이낙연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통합비대위로의 구성,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하고 신당 만들겠다고 하는데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여기에 합류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낙연 신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의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네. 아니,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 이재명 당대표나 이 민주당이 지향을 하는 정강 정책에 100% 충실한 사람이에요. 단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나는 이재명을 반대한다. 네. 정치인 이재명을 반대하는 것이지 민주당과는 차별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낙연 신당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념, 지지 세력, 차기 대권 인물이 없으면 신당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 원칙과 상식 의원들 자신들의 정치적인 진로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에 남아있자니 그들이 내던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최후 통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당신 사퇴하고 비대위를 만들어라. 네. 이거 아닙니까? 이미 이낙연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퇴로가 없다.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들은 남아서 이 공천 탈락의 굴욕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탈당을 해서 이낙연 신당을 포함한 제3시대의 빅텐트 신당에 합류를 할 것인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4개의 지역구에 다시 출마를 할 것인지, 이 선택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들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이념적 차이가 없다, 명분이 없다, 이것을 고민하는 네. 것이죠. 결국에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을 가고 있고요. 저는 누구든 정당을 떠날 수도 있고 네. 신당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내가 왜 이 신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당을 떠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과 상식 이 의원들은 보면 내가 제3지대에 가서 주도한 역할을 해서 이 연합신당을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나가는지, 나가서 정말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는지 그런 청사진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해서 지지를 할까 말까. 흔히 이 선거 전에 늘 만들어지는 신당, 그랬다가 사라지는 정당, 네.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부산 방문 도중에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 일주일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병원에서 퇴원을 하거나 아니면 몸 상태를 좀 추스른 이후에 첫 번째로 내놓을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병문안도 전부 다 사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저의 추정인데 실제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도 훨씬 더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 서울대병원에서 시간을 충분히 끌고 침묵 속에 문안도 사절하고 해야, 내가 이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다, 이 피습 상처가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병원에 온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식의 어떤 이 시간 끌기가 나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제 조금 지나면 병상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내가 왜 부산대 병원의 그런 식의 진언을 다 뿌리치고 서울대로 와서 많은 의사들이 반발을 하고, 더군다나 본인이 성남시정 시절에 성남의료원이라고 하는 지역 의료기관의 육성에 매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정책은 그렇게 해놓고
예? 막상 내 몸에 병이 생기고 내가 다치니까 나는 아니 부산대병원은 국가가 지정한 외상센터고 전문의가 17명이 있어요. 서울대병원은 국가가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거고 전문의가 6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산대학교 외상센터가 아시아 최고 권위의 외상센터인데 그 병원에서 자, 당신 생명은 위독하지 않지만 그래도 추가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 우리 병원에서 의사와 시설과 수술실을 전부 다 준비해 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1야당 대표 지방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제1야당 대표라면 아 그렇습니까?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부산대 병원에서 일단 수술을 받고 이틀이나 3일 입원해 있다가 다시 구급차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을 하든가 이랬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산대병원의 말을 싹둑 잘라버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의 허락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옮겼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많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9 이 외상센터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아, 내가 가고 싶은 병원으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의사들이 아 이것은 응급 의료 체제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싸우다시피 대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나는 왜 차별하느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아주 나쁜 응급 의료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갖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진중하게 하는 것이 병상 정치를 시작하는 데 첫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네, 교수님. 전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중환자입니다. 환자 이송이나 수술 이런 것은 중환자로 누운 환자가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어디 가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자 상태를 이 부산대 병원의 뜻을 꺾고 부산대 병원의 뜻을 꺾었는지 누가 꺾었는지 그런 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고요. 시간 끌기 병상 정치를 하겠다 그런 것도 추측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측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 조심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판단이 존중돼야 되고 어디로 옮기든 그런 것은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측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논리적 비약 이런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단식 이후에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것도 살해 목적으로 목에 대한 그런 어떤 치명적인 그 공격을 가해서 살해 미수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든 그런 중한 환자가 됐다면 조금 환자는 환자 그 상태로 봐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다거나 의료적인 전문 영역에까지 함부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병상 정치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저 제가 한마디 여러분 첨언을 하면 사실관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대학교의 외상센터장이 자세하게 언론에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이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부산대학교 병원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의사들이 있고 이런 수술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을 받으시죠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의 가족 측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언이 나왔고 사실관계가 다 나왔는데 뭔가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해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가족이 얘기를 했던 천준호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던 이재명 대표의 허락을 받고 서울대 병원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부산대 그 외상센터장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하고 통화를 해서 가족들이 원하는데 전원이 가능하냐? 거기서 수술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 가서 수술을 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원해서 옮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환자의 가족의 뜻이 존중된 겁니다. 민주당에서 해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병원 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도 오케이 했고, 가족들도 원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환자가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위에 있는데 저 밑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또 고려가 돼야 되는데, 마치 어디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내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제 의견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는 꼼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특검법의 제 의견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 모순입니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 정치중립행위 위반 등에 관련돼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언제 헌재의 심판을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쌍특검을 진행해 놓고 지금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서 재의결을 미루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기 모순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두 가지죠. 첫째는 민주당의 시간 끌기 작전이 거의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2월이나 3월까지 미뤄야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탈락을 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이 사람들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그것을 명백하게 노리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자신의 부인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고,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주된 논리는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가 내 부인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두 가지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 첫째는 총선의 공정성. 어떤 악법이, 잘못된 법안이 총선 전에 특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서 총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권의 문제. 대통령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게 헌법상의 의무다. 그런데 특검법을 보면 아주 편향되게 특검 검사를 추천을 할 수 있게 하고, 50억 클럽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도 아니라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 정당에게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어떤 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다 문재인 정권에서 철저하게 수사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대통령의 의무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두 가지 중요한 의무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지, 그 대상이 내 부인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제가 봤을 때는 기각될 것이다. 네, 민주당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위원님께서는 그게 올라가더라도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각하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되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기 가족이나 본인이 연루된 이 특검법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이 검찰의 수사를 역대 대통령들이 다 받아서 김현철이나 홍삼트리오나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 가족들은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최초로 자기 가족,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거부가 과연 대통령의 권한 안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느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 정의를 권한 심판 정의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 안에 속한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면 이건 이대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앞으로 저는 법적 질서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만들어가는 데도 필요하고 과연 대통령이 어떤 재측 사유가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것이 앞으로 정당하다면 정당한 대로 저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한대로 어떤 것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권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번에 이 제2부속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번에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 내놨는데 국민은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법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조금 더 국민의 여론 이것은 존중한다면 제2부속실은 그대로 설치하고 또 특검법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제2부속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건 처음부터 해야 되고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제가 봤을 때는 성급했던 겁니다. 그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 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기관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딱 첨언을 하면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서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인 칼로 대통령과 부인을 이제 찌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이거 하나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까? 자기 모르게 나는 정경 분리, 정경 유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나 모르게 나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딸과 내 가족이 박연차 회장한테 640만 달러를 불법으로 받아서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서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나라 대통령 지냈던 사람이 가족들의 비리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 국제적인 이런 망신을 산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그런데 그 권양순 여사가 받은 140만 달러 중에서 상당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딸 정연 씨가 이 뉴욕의 허드슨 강이 바라다 보이는 뉴저지의 고급 아파트를 사는 데에 썼어요.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어요. 학비가 아니라 고급 아파트 사는 데에 썼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고급 아파트에 누가 살았느냐? 딸 정연 씨하고 남편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살았어요. 곽상원 변호사가 그거 무슨 돈으로 샀는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번에 종로에 공천을 한대요. 공천을. 4년 전에는 충청도에 옥천, 보은, 영동, 괴산에 공천했다가 떨어졌는데 그런 사람을 640만 달러 가족 비리에 연루자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을 종로에 공천한다는 정당이 민주당인데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도덕성을 그런 식으로 과거에 다 조사 끝난 거를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게 그런 자격이 됩니까? 저기 한 말씀만 보태고 싶은데 이 지금 대통령 가족의 도덕성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도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 그 가족의 도덕성을 우리가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이 그 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벌을 받아라고 하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런 식으로 특검법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은 대통령 가족의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 행위에 대해서 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요구고 특검법의 정신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덕성을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